자, 이제 토지 정책하고 주택 정책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토지 정책에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아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 공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론에서는 경제적 분석을 위주로 합니다. 경제적 분석. 경제적 분석이라는 게 이제 수요, 공급 이런 얘기, 무슨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걸 보는 건데, 최근에 원래도 그렇고 이번에 공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 정책론에서. 예를 들어 아까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얘기하면서 양호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개론에서는 보세요. 제2종까지 들어가려면 도관농자 해야 되고요. 도시지역을 다시 주상공록 해야 되죠. 다시 전일준 들어가야 되죠. 이게 개론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행령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도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공법의 내용을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수업 시간에 예견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 근데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차와 2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공법이 쉬운 문제가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1차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2차를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 공법에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니까 개론에서는 그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아무튼 원래 그렇게 출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지구제. 그 외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라든가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라 그랬죠. 토지를 비축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걸 위주로 이렇게 좀 그래도 정리를 하시고,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는 않지만 좀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제일 중요해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 요거는 성격이 똑같은 정책입니다. 시장에서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아래에다가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 이런 게 있고요. 임대료 보조. 아까 공공임대주택 공급했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대료 보조하는 거는 간접 개입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귀착하는 게 있어요. 조세 귀착.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와 조세 귀착은 이제 그래도 좀 해둬야 되는데, 요거는 좀 출제 비중이 낮아요. 출제 비중은 낮은데 아까 그런 식으로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뭐 이런 식으로는 언급이 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은 하긴 해요. 오늘도 살짝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각각 조금씩 근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떤 성격의 정책이라는 거를. 여기 있는 거 다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정책론 하면은 얘네들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듣고 또 다음에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이걸 반복해서 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소개만 하고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이제 지역지구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역지구제는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구역을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이 되겠죠. 뒤죽박죽이 되는 건 결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죠. 만약에 뒤죽박죽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들 고향이 어디신가요? 서울이 고향이신가요? 지방이신가요? 그럼 지방이시면 소도시, 뭐 소읍 정도?
읍 정도면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1970년대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1970년대, 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무 계획 없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들어오면서 도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확산되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주로 대도시 위주죠. 제가 자랐던 그 소도시, 읍 정도 되는 곳은 도시계획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제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좋은 동네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동네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어릴 때 자라던 집 앞에 50m쯤 앞인가 엿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엿공장 앞에 한 100m쯤에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그 연탄 공장은 늘 탄가루가 날립니다. 그 주변은 늘 시커먼 이런 탄가루가 날립니다. 근데 거기가 다 주택가이고 뭐 상가도 있고 뭐 점포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 옆집은 뭔 죄가 있겠어요? 빨래를 못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연탄 공장 한 100m 왼쪽에 성냥 공장이 있었어요. 그 성냥 공장은 1년에 한두 번 불이 나는 게 연중 행사예요. 그 옆집은 뭔 죄가 있겠어요? 그 불구경 진짜 재밌습니다. 세상에 싸움 구경, 불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다 그러죠. 우리 집에서 다 보여, 이게 막 활활 타는 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싸움 구경, 불구경을 좋아해서 옆에 동네 싸움 소리 나오면 나가서 구경하고요. 불렀다 그러면 나가고 구경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 집에는 돼지우리까지 있었습니다. 여름에 비 올 때 그 냄새는 기가 막힙니다. 옆집은 뭔 죄가 있을까요? 다 같은 지역입니다. 우리 동네. 그 성냥공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성냥공장이었어요. 인천 성냥공장 다음으로 큰 성냥공장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벽돌 크기만한 이런 성냥통 있죠. 여기 이제 돈표 성냥 해가지고 여기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자, 이게 우리 동네에서 만든 거 이게 이 성냥 공장이.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지역이죠. 이제 이렇게 뒤죽박죽인 이런 동네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주택가입니다. 공장은 싹 없어졌죠. 아파트 들어서고 뭐 이렇게. 자, 뒤죽박죽이면은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서 무슨 대가를 주거나 받나요? 조금 전에 했던 뭐하고 관계 있어요? 외부 효과 중에서 무슨 외부? 부의 외부죠, 부외부.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이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거나 또는 미리부터 방지하는 거죠. 예방하는 거.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효과,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뭐라고요? 부의 외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됐나요? 다음에 자, 이 효과는 자, 앞으로 이제 정책이잖아요. 이제 요거 이제 그 정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하느냐를 본 거고.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을 하면은 지금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개입하면은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거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수요 공급 다는 다음에 바로 정책론을 강의하는 거예요. 앞에 그 남겨놓고 저 뒤로 보낸다 그랬죠. 경제론을 한 후에 바로 정책론을 하는 이유가 지금 수요 공급 얘기를 계속 연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그래서 그 단원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그 시중의 교재들이
부동산학개론 그 출제할 때 시행 공고 있는 그 순서대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편제는 안 맞는 거죠. 그 순서가. 이렇게 수요 공급 다음에 이제 정책을 얘기를 해야,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시장에 개입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 효과가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는 어떻게 될 거며 공급은 어떻게 될 거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로 수요 얘기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급 얘기하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예요. 요거는 여기서는 효과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임대료 보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조금씩 하면 나중에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점하고 그 대책 위주로 이제 오늘은 보시면 돼요. 이 정책은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죠. 이걸 시행하겠다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대로만 시행이 되면은.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형평성을 해친다고요. 형평성을 해친다. 효율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형평성 중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요. 자, 이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것이, 자, 여기는 개발 가능하게 하고 여기는 개발이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이 되도록 허용하는 거고, 녹지지역이라든가 개발 제한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지역 내에서도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개발이 안 되죠. 고도 제한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자,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자, 어디는 개발을 허용하지만 어디는 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공익을 위한 거예요? 공익을 위한 거죠. 공익을 위한 건데 누구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제한되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죠. 이러면은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근데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 요즘 헌법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헌법도 좀 알아야 돼, 사실은.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법은, 기초적인 법은 민법이지만 가장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면 다 이제 위헌이라고 하죠. 근데 그 헌법 23조 3항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수용, 사용, 제한해야 돼요. 수용은 강제 수용이고요. 사용은 강제 사용입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거, 지금 개발 제한구역 이런 거.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상 규정이 있는 거는 수용하고 사용만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는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위헌 아니냐.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막 헌법소원도 내고 행정소송도 내고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 모든 토지를 다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그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제한되는 지역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나온 게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고 하는 거예요, TDR. 이 T가 트랜스퍼라는 뜻이에요, 트랜스퍼. 트랜스퍼 하면은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트랜스포머? 폼이 뭐예요? 폼 모양이잖아요. 폼이 모양이에요. 트랜스포머 하면은 모양을 바꾸는 거 이런 뜻이죠. 트랜스포머 모양. 바꾸다는 뜻이에요. 트랜스가 폼을 바꾸다. 그거 말고 지하철 탈 때 나오잖아요. You may transfer to number line 7.
이렇게 7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할 때 나오잖아요. 별로 관심 없이 듣죠. 그때 T에 T, transfer, transferable,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양도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양도할 수 있는 development right예요. development가 개발이란 뜻이고 right가 권리란 뜻이에요. 개발권은 이전할 수 있는 개발권 이런 뜻이에요.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여기 이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어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렇게 건물을 올릴 수가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 못 올리잖아요. 이렇게 못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이 사람들한테도 개발권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개발권이에요. 이거.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여기에다 짓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다 짓지 못해요. 권리만 줘놓고 대신 이 사람들은 더 높이 지으려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 권리를 하나 사가지고 와야 돼요.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만 더 지을 수 있다고요.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됐나요? 한 층을 더 지으려면 이 말이에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야만 더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뭐를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받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상받는 효과가 있어요. 정부 재정이 지출이 돼야 안 돼요? 정부 재정은 지출 안 되면서 보상받는 효과가 있으니까 형평성을 좀 보완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한다 그래요.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한다. 어때요? 기발하죠. 예, 기발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중에 공시법을 했으니까 수평지적제도 배우셨나요? 수평지적제도? 아직 안 배우셨죠? 예.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제도라고 해서 상하로 이렇게 권리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자,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 등기부나 토지 대장을 뗐을 때 원래 권리가 이만큼 있는데 어디에서 몇 층만큼의 권리를 사가지고 왔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몇 층까지 더 권리를 사가지고 왔다.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몇 층의 권리만큼이 어디로 팔려갔다. 얼마 남았다. 이게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몇 층 중에서 몇 층을 팔았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표시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표시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공시제도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단지 요것만 도입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책으로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오는 거죠. 시험에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 않아도. 네? 그럴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어야 되죠. 정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이 경직성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뻣뻣한 걸 말하죠. 신축적이지 않고 뻣뻣한 거. 이거는 상황 변화에 따라 뭔가를 바꿀 수 있으면은 신축적인 거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하거나 못 바꾸거나 하면은 뭐예요? 경직적이죠. 이게 이제 그런 경직성 문제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라 그러죠.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하고요.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다 라고 하죠. 도시기본계획까지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시행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5가지인가 6가지 있죠? 6가지 있나요?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 시설의 설치, 마지막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6개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들어가서 이제 6개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까지 5가지였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6가지예요. 다들 왜 모른 척 하세요? 들어보신 적 없나요? 한 것 같죠? 표정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제 처음 초기 11월 달, 12월 달에는 저 소리를 개론 시간에 들었는지 공법 시간에 들었는지 민법 시간에 들었는지 공시법 시간에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 시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저 시업 시간에 얘기하니까 나중 돼야 이제 누가 얘기했다는 게 이제 드러날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죠. 아무튼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2년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한 상태라면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어요? 3년이 더 남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획 세우면 계획 제대로 하던가요?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 많죠. 그럼 국가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하는 것도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누가 하든 도시 원래 계획이라는 건 장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2년 전에 계획했던 모습과 딱 맞아 떨어져 있을까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그때 수정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앞으로 몇 년 더? 앞으로 3년 더 있어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나온 대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마지막에 했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가 요거는 따로 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그 설정을 한다는 거는 그 상황에 맞게 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이게 이런 데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개론에서는 계획 단위 개발이라 그래요. 계획 단위 개발. 자, 이거를 예전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MB 정부 때였나요? 언제? 그 뉴타운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뉴타운이. 다음에 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용적률 배우셨죠? 용적률이 뭐라고 배우셨나요? 이제 말은 듣긴 들었는데 이제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럼 다들 지금 다들 들어는 보신 것 같은데 표현하는 게 다 달라 지금. 이 현상이 뭔가 하면은 지금 옹알이 하고 있는 거 옹알이. 애가 이제 듣긴 들었는데 이제 말은 하는데 얘가 하는 말하고 제가 하는 말이 내용은 같은데 이제 말이 발음이 다 달라요. 옹알이 수준. 그래도 훌륭합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옹알이를 한다는 건 벌써. 아무튼 이 용적이라는 거는 순 우리말로 나타내면은 부피입니다. 부피. 용적은 순 우리말로 나타내면 부피예요. 부피. 면적은 순 우리말로 나타내면 넓이고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니까 이제 어려워 보이는 거죠. 부피율이에요. 부피율. 그게 이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이죠. 연면적. 건축 면적 하면은 건폐율이고 거기에다 연자가 붙인 넓이. 그러니까 각층 마당 면적을 다 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 용어를 기억하는 겁니다. 건폐 용적률 이퀄 대지 면적 분의
건축 연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러면 되는 거죠.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연면적이냐, 건축 면적이냐, 건축 연면적이냐, 연면적. 자, 아무튼 그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는, 자, 건폐율이 50%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100제곱미터면 50제곱미터까지만 건물이 깔고 앉을 수 있죠. 이게 건폐율 50%의 규제죠. 건폐율 50% 규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200%라는 얘기는요, 건폐율 50%를 적용할 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백화점 앞에 가면은 뭐 벤치 같은 것도 있고 아주 큰 이제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뭐 분수까지도 있어요. 사람들이 좀 휴식 할 수 있는 뭐 벤치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게 원래 그 백화점 부지거든요. 원래 그 백화점 부지인데 건물을 짓고 그런 게 이제 공지라 그래요. 남겨놓은 땅을. 건물을 짓고 남겨놓은 땅을 공지라 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공지를 공개 공지라 그래요.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공지, 이렇게. 그 공개 공지를 제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용적률을 높여줘요.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그 얼마나 제공하느냐고 상황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녹지 공간을 좀 더 확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용적률을 높여줘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딱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됐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죠. 이거 다 공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나중에. 배웠나요, 이미? 나중에 공법에서 또 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에요. 자, 됐죠? 자, 지역지구제의 목적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요. 이랬을 때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TDR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경직성 문제가 있어서 이런 대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63쪽에 토지정책의 내용에서 지역지구제 목적이 지금 안 보이죠? 근데 그 목적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첫째 줄에 있어요. 첫째 줄에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 다음에 괄호 1번, 2번이 단기효과, 장기효과 있죠? 예, 요거는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일단 패스하시고 지나가시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지역지구제 문제점 있죠, 괄호 3번에. 그 문제점에서 그 1번의 문제점과 2번의 문제점이 형평성 문제고요. 3번의 문제와 4번의 문제가 경직성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그 여러 항목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억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거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죠. 대책은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밑에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라고 있죠. 자, 이거는 간단히 제가 소개만 해드리니까 들어만 두세요. 이 토지비축제도는 장래 필요한 것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장점, 단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만 이제 들어만 두세요. 미리 비축한다는 얘기는 쌀 때 미리 사둔다는 얘기죠. 쌀 때 미리 사두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저렴하게 바로바로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렴하게 적시 공급.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게 이제 장점에 2번에 있는 거예요. 장점의 2번에. 저렴하게 적시 공급. 여기 이제 줄여서 그렇게 하면 돼요. 저렴하게 적시 공급.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는 거죠. 한 문장을 기억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면은 기억하기가 훨씬 쉽죠. 문장을 읽더라도 저렴하게 적시 공급. 이렇게. 다음에 미리 확보를 해두고 있죠. 미리 확보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확보해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민간이 함부로 개발을 못하겠죠, 거기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요. 동그라미 1번에 계획적 이용 가능. 계획적 이용 가능. 다음에 3번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쌀 때 미리 사두고 있죠.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그게 누구 것이에요? 국가 거죠. 예, 그게 국가 거예요.
민간이 갖고 있었더라면 민간이 갖고 갈 거를 정부가 미리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단점이 또 있어요. 거기에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는데 막대한 구입 비용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왜 막대한 구입 비용인가 하면은 비축을 한다는 게 한두 필지 사는 거 가지고 비축한다고 안 합니다. 많은 양을 사야 되겠죠. 자, 많은 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물론 쌀 때 사두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런 생각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쌀 때 미리 사두면 나중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냐. 저도 그런 생각은 다 하고 있거든요. 저도 땅을 사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 사지. 겨우 적자를 면하는 삶을 사는데 그 목돈을 들여서 그게 땅을 산다면 어디 땡빚을 내서 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지금 적자 상황인데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그걸 땅을 사서 묶어 놓느냐 이 말이죠. 땅을 묶어 놔야 되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생각은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불법 점유예요. 키워드가. 두 번째 줄 끝에 불법 점유예요. 자,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용할 때까지. 어쩌면 10년, 20년 후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관리를 누가 하죠? 정부가 하는데 정부가 그 정부에 소속된 누가 해야 돼요? 공무원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자, 공무원이 퇴근해서 자기 땅을 더 잘 관리할까요? 출근해서 국공유지를 더 관리할까요? 자기 땅을 더 잘 관리하겠죠. 국공유지는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강남구 어디 서초구 맞나요? 그 비닐하우스촌. 그 비닐하우스촌 있잖아. 무허가촌. 예? 이런 데가 다 국공유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강남구에서인가 어디 서울시인가 그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번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보금자리가 거기에요. 불법 점유인데 내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리부터 확보했다는 의미가 없죠.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관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됐던 거죠. 뭐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 점유한다 그러면 바로 퇴거시키고 바로 했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제예요. 불법 점유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면. 네. 그다음에 이게 아까 토지은행 제도가 아까 이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어디 갔죠? 어떻게 개입하는 게 있었잖아요. 무슨 개입이었어요? 토지 비축 제도가 직접 개입이죠. 순수로 뛰는 거죠. 수요자로 뛰는 거예요. 공급자로 뛰는 거예요. 수요자로 뛴다 그랬잖아요. 자, 큰 손이요, 작은 손이요? 엄청 큰 손이죠. 멀쩡하던 토지 시장에 수요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큰 손이 들어오는 거니까. 대량으로 이제 비축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 가격이 올라가죠. 멀쩡한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정부가 바꿔놓는 거예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직접적 개입이니까. 큰 손이 들어오니까. 토지 가격이 들썩들썩거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주택 정책에서는 이제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분양가 규제는 원래도 출제가 됐고요. 근데 원래 출제됐는데 좀 이상하게 출제돼서 조금 이제 개론에서 평소에 하던 얘기대로 한 게 아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공법 내용이에요. 공법 내용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돼서 좀 이상하게 출제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긴 이게 중요합니다.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은 분양가 규제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다 하지 않고요. 임대료 규제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가격 상한제 이렇게도 하는데요. 가격 상한제. 그래서 65쪽은 이제 나중에 하십시오.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는 임대료 규제와 하면 되니까 나중에 하고요. 66쪽에 가시면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 있죠. 이거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인데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10분의 1이고 이번에 출제됐어요. 중요도가 좀 낮고요. 이건 나중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도 않고요. 67쪽에 임대료 규제 있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단기효과, 장기효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단기효과, 장기효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단기, 장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일단은 이런 규제 정책을 시행을 할 때에 나타나는 이제 효과, 아까 지역지구제에서도 효과가 있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해요. 수요 공급 영향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 공급 시장 이런 현상이에요. 자, 이게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시장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규제를 한다면은 그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겠어요? 높게 규제하겠어요? 낮게 규제하죠. 낮게 규제하는데 가격 상한제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최고 가격 규제. 상한이 시장보다는 낮다는 뜻이에요. 상한이.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요. 많이 헷갈려 하니까. 상한을 어디에 설정한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상한을 설정하는 상한을. 요거보다는 높게 못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들을 위하는 거니까 주로. 자, 10평짜리 집에 사는 이제 저소득층이 있어요. 10평짜리 방 한 칸짜리. 이제 1년에 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요.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1년에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평에 50만 원 꼴이죠. 10평에 1년에 500만 원이니까 한 평에 50만 원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만 원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40만 원의 규제를 하면은, 자, 수요자 입장이 한번 내보고 공급자 입장이 한번 내보는 거예요. 10평짜리 집에 사는 임차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평 단칸방에 여러 식구가 1년에 500만 원 내고 살다가, 자, 이제 평당 40만 원으로 깎아주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단칸방에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1년에 4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100만 원 저축할 생각할까요? 아니면 좀 더 넓은 데로 갈 생각할까요? 좀 더 넓은 데를 찾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10평짜리, 물론 그냥 살면서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어쨌든 더 넓은 평수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평짜리 살던 사람은 12평짜리 좀 알아봐 주세요. 12평짜리 살던 사람은 지금까지 600만 원 내다가 평당 50이니까 이제 15평을 해도 똑같은 600이에요. 40만 원 하면은.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더 넓은 평수를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평수가 늘어난다고요. 원하는 평수들이 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 공급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자, 이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임대인 입장에서. 자, 내가 이거 집을, 요 주택을 사서 세를 놓을 때까지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가지고 요 집을 사면서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요 세 받아가지고 이자도 내고 또 수리도 좀 해줘야 되고 그동안에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했던 거 이제 좀 누려야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그래도 그게 좀 그만큼 좀 재미를 받는데 이제는 400만 원 밖에 못 받아. 이제 10평이면 돈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돈이 안 되면은 이제 새로 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기존에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고 당장 때려 부수지는 못할 거. 이제 내일 같이 때려 부셔서 철거하고 새로 임대주택을 좀 괜찮게 지어서 세 좀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바꾸고 있죠. 철거는 하되 임대주택으로 안 하고 다른 걸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죠.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점점 낡아서 철거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철거는 되는데 새로 짓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죠. 돈이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서서히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라도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자, 그러면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찾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은 점점 감소하게 되면은 물건이 굉장히 귀해지죠. 자, 그러면은
어디 사무소에 물건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얼른 쫓아갔어요. 갔더니만 벌써 물건 보고 갔는데 내일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진짜 집을 구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준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똑같아요. 다른 데서 물어봤을 때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40에 어떻게 더 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줘요? 돈 더 주는 게 뭐 어렵나요? 그렇지, 몰래 더 주죠. 몰래 더 주는 거지. 몰래. 그냥 대놓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이게 찔러주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몰래 준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시험에는 음성적 지불이라 그래요. 음성적 지불.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얼마 쓴다고요? 평당 40으로 써요. 계약서에는 평당 40으로 쓰는데 더 얹어주는 거죠. 더 얹어주는 거를 웃돈, 뒷돈 이렇게 안 하고요. 시험에서는 음성적 지불을 수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시장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시장이죠. 그리고 잘 잡히지도 않죠. 이런 시장을 암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고 그다음에 암시장이 형성되고 물론 여기 먼저 나타나는 건 이제 초과 수요예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초과 수요인데 정상적이라면은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야 되는데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그래요. 계약서에 쓰는 가격과 실제로 주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임차인들이 힘들어지는 거요? 그렇지 않은 거요? 힘들어지죠. 원래 의도는 뭐였어요? 임차인을 도와주는 의도였죠. 의도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시행. 왜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많이 줄어요? 많이 안 줄어요? 많이 안 줄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봤자 일부러 때려 부시지는 않을 거니까 주택이 그렇게 부족한 현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줄면은 주택이 많이 부족해져 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더 부작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시행하는 그런 저겁니다. 장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장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부작용이 더 커지죠.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줄죠. 아까 제가 탄력성이라는 게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탄력성이라는 게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복습하면서 수량 변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줄죠. 맞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량이 많이 변하죠. 이 소리는 시간이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항상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인데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가 있죠. 요런 정도 하시고요. 이게 이제 임대료 보조가 나옵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이제 돈을 좀 보태주는 거예요. 돈을 좀 보태주는 건데 이렇게 보태줬을 때 또 이제 효과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또 수요 공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를 먼저 얘기해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요 공급과 같이 하되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보조받은 저소득층이 보조를 받으면은 더 넓은 평수를 찾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인데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거죠.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 보조받은 사람들이 이제 내 돈은 40만 원만 나오면 되잖아요. 저기 10만 원 보조받으니까. 그럼 좀 더 넓은 평수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그게 뭐예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자, 수요가 늘어나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요자들이 많이 이제 넓은 평수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까 균형에 이동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미리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죠. 자,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50이던 임대료가 55만 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55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50만 원 받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괜찮죠. 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죠. 기존 임대인이 혜택 본다는 얘기가 기존 임대인이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 50만 원만 받아도 똔똔은 됐는데 이제 5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그 더 많은 돈을 받는 게 초과 이윤이 되는 거예요. 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 되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돈 되니까 이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초과 이윤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두 다 임차인들이 혜택을 봐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저소득층한테 보조했죠. 임차인들한테. 근데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뜻은 10만 원씩 보태주면은 임차인들 주머니에는 얼마만 나오면 되도록 하는 거예요. 40만 원만 나오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였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55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10만 원 보태줘도 임차인 주머니에서는 45만 원이 나와야 돼요. 원래 50만 원 내던 거를 40만 원만 내도록 하는 의도였는데 45만 원을 내야 되니까 임차인들은 얼마밖에 혜택 못 봐요? 5만 원밖에 혜택 못 봐요. 나머지 5만 원은 누구 주머니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임대인 주머니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봐요. 이게 모든 보조는 똑같아요. 임대료 보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육아보조 볼까요? 육아보조. 육아보조. 어린이집에 맡기면 애들 30만 원씩 보조해줘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맡기던 사람들도 맡겨요. 자, 돈 되죠, 이제. 어린이집 돈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확장하고 더 생기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제 많이 확충이 되니까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임대료나 뭐 이제 보조 같은 게 이게 원비가 좀 내려가고 또는 원비는 잘 안 내려가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죠. 질이 안 좋으면 거기 안 가니까 그런 형식으로든 어쨌든 이제 이 학부모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됐나요? 모든 보조는 다 똑같아. 이 구조가 보조 초기에는 공급자들이 혜택 봅니다. 공급자들이 혜택 보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야 이제 초과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임대료가 떨어져요. 됐나요? 이런 게 이제 임대료 보조고요.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생산해서 직접 개입하는 거죠. 요거는 보조해주는 게 간접 개입이잖아요. 근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인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옆 동네에 요걸 짓는다 생각해야 돼요.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좋겠죠. 예? 집이 없는 사람은 옆 동네에 싼 임대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격이 되는 사람은 그리 가겠죠. 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싼 임대료로 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묻는 효과는 사적 시장에서의 효과를 물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의 효과. 이쪽에서 이 효과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걸 공급하면, 옆 동네에 이걸 공급을 하면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살던 동네, 그걸 사적 시장이라 그래요. 사적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또 이제 수요 공급 얘기를 해요. 먼저 수요 얘기하고 나중에 공급 얘기해요. 자, 여기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살던 사람이 옆 동네에 이걸 지으면 이건 우리가 사는 동네고 이거 지은 그 곳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은 갈 거 아니에요. 갈 거 아니면 지금 여기는 수요가 줄겠죠.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럼 여기 빈집들이 늘어나겠죠.
자,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지만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수요가 줄어버리면 빈집들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그럼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저쪽에 간 사람이나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봐요. 그때까지는, 여기가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저리 갈 거니까. 그럼 이제 임대료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저리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내려가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나 저쪽으로 간 사람이나 모두 혜택을 본다 그래요.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맞나요? 자, 위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갈 때는 기존 임대인이 혜택을 받죠. 그럼 여기서는 임대료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기존 임대인이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이 기존 임대인이 손실 본다는 게 여기 있는 임차인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공급이 줄죠.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때도 어떻게 줄어들어요? 새로 짓지 않는 방법으로. 주택이 낡아서 철거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짓지 않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줄겠죠.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서 점점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임대료는 이제 회복이 되겠죠. 충분히 이제 줄어들면 이제 회복이 되면은 이제 정상 이윤을 회복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갖는 사람만 혜택 보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저기 간 사람은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저기 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비싼 임대료 내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나마 좀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는 거죠. 됐나요? 요런 얘기 해요. 요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세기착 얘기가 있잖아요. 조세기착 얘기는 이제 탄력성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원룸주택 10칸짜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없던 세금을 저한테 100만 원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세금을 100만 원을 저한테 매겨요. 계산하기도 좋게 딱 마침 10칸이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통해요. 임대료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10만 원씩, 계산하기도 좋아요. 방 10칸이니까, 한 칸당 10만 원씩 더 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10만 원씩, 10만 원씩 다 걷는다면, 더 걷는다면은, 자, 그 돈을 들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내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임대인입니다. 근데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세입자한테 들어서 나왔죠. 이럴 때는 그 조세가 전가된다 그래요. 전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상대방, 거래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을 조세전가라 그래요. 조세전가. 조세가 전가되어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부담이 얼마가 되느냐, 돌아갈 귀붙을 차기예요.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조세 귀착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옆에 빈집들이 많아요. 옆에 빈집들이 많으면 내 집에 살던 사람이 내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줄이고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많죠. 아까 이게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탄력적인 상황이죠. 다른 선택의 폭이 큰 것,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죠. 이런 탄력적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10만 원 더 내세요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집이 빈집 돼버리죠. 그러면은 제가 함부로 못하겠죠. 사람만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던 대로만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전액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죠. 이때는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클수록 그 사람은 선택의 폭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다 됐다고 멈추면 안 되고요. 딴 데 갔다 오시면 안 돼요. 다른 선택의 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 거를 줄이고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자, 누가 탄력적인 거예요? 수요자가 탄력적인 거예요? 공급자가 탄력적인 거예요? 수요자가 탄력적인 거죠.
수요자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더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죠. 그래서 그거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를 원룸 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해서 얼마든지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가세요. 싫으면 나가세요. 나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이렇게 배짱 세게 나오면은 그러면 저도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탄력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수요자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거고요. 공급자가 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덜 부담해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탄력성과 함께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셨다면 거의 다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예, 키워드로 한마디로만 말하자면 뭐예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만약에 탄력성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의 폭이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다면 그때는 딱 반반씩 부담합니다. 선택의 폭이 똑같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탄력적이고 선택의 폭이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덜 부담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얘기가 조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했는 것은 여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 어떤 거는 일부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는 좀 소개만 해드렸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나눠졌어요? 왜 개입하느냐? 두 가지. 시장이 뭐 원래부터 못하는 거 개입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시장이 맡고 있는데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개입하는 거 한 가지. 그렇게 두 가지고요.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있었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자, 그렇게 나누어지고요. 여기서는 아까 지역지구제 또는 개발권 양도제, 토지은행제도. 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그리고 뭐 분양가 규제도 있는 같은 성격이고요.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조세, 기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